관계주의. 나쁜 놈 잡으면 끝인 사람들. 한국인에게는 조직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즉, 집단주의보다는 관계주의다. 조직과 회사 같은 거대한 스텝보다는 바로 내 앞과 옆에 앉아있는 동료와 상사, 부하 직원과의 1대1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때로는 공적인 관계와 역할보다 사적 관계가 우선한다. 한국 사회가 수직적이라고 하지만 만약 조직적 수직체계만 중요시해왔다면 한국 사회는 그 역할에 맞는 행동만 하면 되는 훨씬 단순하고 살기 쉬운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관계적 수직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 내가 조직에서 몇 위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내 지위가 저 사람보다 높은가 낮은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경 쓰이는 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에 한국인 심리학 연구의 선구자인 고 최상진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바 있다. 한국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심리적 도구까지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체면이다. 체면을 세워주거나 깎아내리는 행위는 한국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후배가 검찰총장이나 장관이 되면 그 선배들은 알아서 사표를 쓰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새 검찰총장에게 인사를 한다기보다 후배에게 인사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을 하는 이유도 회사나 조직의 성공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찾으려 한다. 즉, 조직에 충성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일본 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옆에 상사와 동료에 충성하고 타인과의 1대1 관계에 더 충실하다. 어찌 보면 이런 한국인의 관계성은 양날의 칼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 사람과 조직의 이해가 상충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조직에 해를 끼칠 때 아니면 그 사람이 조직에 해가 되는 부탁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규모가 작은 회사는 사람이 곧 조직이기에 이런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보통 자기 회사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어디서 근무하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많은 원로 교수가 옛날에는 같은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를 모두 알았는데 이제는 같은 단과대에 있는 교수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단지 옆 사람에게 의존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는지 모른다. 더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 사조직과 패거리가 되기 쉽다. 그렇다고 조직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면 그래, 너 혼자 잘났다 라고 눈총받기 십상이다. 과거 한국인에게 사는 이유를 제공했던 관계주의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너무 인본주의적인 한국 사회? 관계주의적 특성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관계주의적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맥락적 사고이다. 어떤 일관성보다는 그 주변적 혹은 상황적 요인을 더 고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즉, 누구랑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심지어 나쁜 짓을 해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환락의 천국이라는 태국의 사창가에서 일하는 한 여성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전 세계 남성들이 매춘을 위해 자신들을 찾아오지만 친구와 동료들이 때를 지어 찾아오는 건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사람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한국 사회와 한국어에 잘 발달되어 있는 존대어 체계 역시 이런 관계주의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음식이나 물건에 존대어를 붙이는 상황을 너무나 쉽게 접한다. 짜장면 나오셨습니다. 큰 사이즈가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빈번하게 쓰고 있다. 잘못된 표현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계속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관계주의적 특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듯 한국 문화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주의 문화는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을 찾도록 만든다. 시스템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는 사람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한국 문화는 대부분의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특히 나쁜 사람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언론은 거의 자동적으로 예고된 인재였다고 얘기한다.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이 말은 사람을 2번 죽이는 무서운 말이다. 인재라는 말은 무조건 사람이 잘못한 거라는 단정적인 표현이다. 더구나 예고됐다고 하니 빤히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면 왜 미리 막지 않았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일어나는 사고를 막지 않았으니 이건 마치 고의적으로 그 사고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예고된 인재라는 표현은 그 나쁜 놈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필연적 이유를 더 강하게 확인시켜준다. 이런 사람 중심의 사고는 사고가 더 비극적일수록 그 원인을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어떤 거대 조직에서 찾도록 만든다.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별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간단한 실수에 의해 일어났다고는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 그것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잘못이 반드시 개입됐다고 믿는다. 아니, 그래야 납득이 간다. 그러니 원인을 밝히려는 체계적인 조사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과 SNS에서는 성급하게 그 나쁜 놈들이 누구인지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밝히려 드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서는 선장, 선원, 해경, 유병원, 그리고 유병원의 자녀들을 향해 차례대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옮겨갔다. 날마다 그들의 엽기적이고 부도덕한 삶에 대한 이야기와 비리성 제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심지어 한때 구원파였다는 해경의 간부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더니 결국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고 처벌받았다는 뉴스도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그 해경 간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세월호의 개축이나 과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승인과
점검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보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다. 정부에 대한 비난도 행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비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보다는 누가 더 나쁜 놈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만 고민들을 하고 있다. 심정 중심주의, 한국인의 진심 확인법. 심리학에서는 서구 사회를 저맥락 사회라고 한다. 저맥락 사회에서는 의사소통의 본질이 정확성에 있고 메시지 자체의 내용이 명확하며 사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저맥락 사회에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드러나는 행동이나 명시적인 말, 계약서, 공식적인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뭐 드시겠어요? 밥 더 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 괜찮은 거다. 만약 괜찮다는데도 계속 권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해도 그건 진짜 괜찮은 게 아니다. 아니, 실제로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행동의 바탕에 항상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 보이는 행동과는 다른 진의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읽어야 한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권한다. 아니, 강요한다. 우리는 이걸 배려라 부르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눈치라는 심리적 기제를 발달시켰다. 이런 고맥락적 의사소통의 특성은 행동보다는 마음을 중시하고 심정을 알아주길 바라는 심정 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이 중요하고 그것이 곧 사회적 덕목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심정주의 때문이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칠 때는 절대 돌려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더 먹고 싶은데도 괜찮다고 얘기하듯이 체면을 차리며 상대가 알아서 배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지 않고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왠지 가벼워 보인다. 그래서 간신히 체면 차리고 있는 건데도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주면 섭섭하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우기면 눈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인고의 착각은 왜?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만큼 후일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라고 믿는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룬,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젊었을 때 지질이 고생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현재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얘기한다. 이런 유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마치 고난의 시간이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 그런 고생이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종종 인과혼동의 오류를 일으킨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어 있다. 첫째, 세상에는 그런 고생을 한 사람들 혹은 더 심한 고생을 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도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이다. 성공에 고생이 필요한 건 맞지만
고생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이루는 사람의 경우 그들이 고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고생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세상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바라고, 특히 한국의 부모 대부분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구나 그 드문 경우 역시도 부모가 열심히 빌었기 때문이 아니다. 아마 그것은 자녀를 위해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이 밤을 꼴딱 새우면서 졸고 있는 자녀는 깨워준다든지, 더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준다든지, 심지어 자녀가 모르는 문제를 미리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등의 고생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열심히 빌기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짜증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헛짓은 결국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인고의 착각으로 끝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인고의 착각에 빠지는 걸까? 바로 불안을 다스리는 착각적 통제감과 자신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 때문이다. 인생의 수많은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운이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내버려두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일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미신적 행동들이나 징크스에 대한 믿음들도 이런 착각적 통제감을 위한 것들이다. 이런 착각이 우리의 심리를 편하게 해주는 원리는 간단하다. 한국에는 수능날 아침, 수험생에게 하면 안 되는 수많은 금기 행동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역국을 먹는 것이다. 만약 수능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는 엄마가 있다면 혹시 계모 아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능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대학에 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믿지는 않는데 먹이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미역국 때문에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역국을 먹이지 않으면 마치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야 할 이유 하나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수능 당일에 미역국을 먹은 학생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보다는 시험을 잘 봤을 것 같은 착각을 즐기는 것이다. 이런 착각은 불안감을 조금 덜어준다. 또 착각적 통제감은 미래에 대해서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믿는 우리의 착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미래를 실제보다는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자기 고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일은 자신에게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부정적인 사건은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자신이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나 벼락과 같은 사고를 당하거나 이혼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확률은 타인이 경험할 확률이나 실제 일어날 확률보다 더 낮게 추정한다. 그와 반대로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거나 자신이 임원이 되거나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사건을 겪을 확률은 실제 일어날 확률이나 타인이 경험할 확률보다 더 높게 예상한다. 이런 자기 멋대로의 착각을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성향 중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착각적 통제감과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서로 협동해서 인고의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그것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상관없이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더 고생해야지 훗날 더 크게 성공할 거라는 믿음에 현재를 더 고생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아넣으려 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복합 유연성, 성공의 비결, 다 바꿔. 30년이 넘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무엇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어떻게 합리화시켰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잃었고 마지막까지 남은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무엇이 남았는지는 추론해 볼 수 있다. 바로 생존, 가난에 대한 두려움, 물질적 풍요와 성공에 대한 열망이다. 지난 70년간 우리에게 생존과 성공을 포기하면서 지켜왔던 게 있었던가? 현재 서울의 모습에서 600년의 전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 기껏해야 몇 개의 궁궐과 사대문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의 모습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얼마나 남아있나? 한복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고 결혼식 때 서양 문화에서 들여온 하얀 웨딩드레스는 꼭 입어도 우리 고유의 전통 예복인 한복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상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는 유교적 가치를 반영한 일상은 얼마나 남아있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수많은 가치는 사라지고 이제는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가족의 성공, 입신양명만 남아있을 뿐이다.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잃어버린 역사는 결국 한국인의 복합 유연성을 만나 진짜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다. 복합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선택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것, 심지어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정의와 불의처럼 반대되는 개념들도 서로 어울릴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데 거기다 뭘 굳이 선택하려 하겠는가? 그냥 다 같이 좋게 가는 거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두 다 가지려고 한다. 아니, 다 못 가질 이유를 못 찾는다. 뭔가를 하나 선택할 때 다른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가족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라 생각한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사교육으로 보내고 친구랑 노는 시간을 주지 않아도 내 아이의 사회성과 인성은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 성장을 위해 모든 과정적 절차를 무시해도 정의는 실현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선택을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은 모순적이게도 매우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잃을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바꿀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복합 유연성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지킬 것이 없는 가치 부재의 상황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 물질적 성공을 이루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왜? 망설일 게 없으니까. 우리의 기성세대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과거의 건물을 허무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과거의 문화재를 지키느냐 잃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그저 성장을 위한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명분하에 인권, 인간의 존엄성, 환경, 나눔, 정의와 같은 추상적 가치들은 머릿속에서 밀려났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빼앗았던 것이 아니다. 국민 스스로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며 암묵적으로 묵인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뭐든지 너무 쉽게 바꾸며 살았다. 일본과 영국에 갔을 때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멋진 궁이나 전통가옥, 문화재나 문화유산보다도 바로 그들의 택시였다. 자동차 산업에서 이들 두 나라가 세계를 선도했거나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택시는 대부분 수십 년 전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더 편리하거나 멋있거나 연비가 좋은 택시용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서는 아닐 것이다. 무언가 바꾸는 일에 망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한 일본 교수에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간단했다. 그게 택시잖아.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 새로운 차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차로 갈아탄다. 이와 같은 신차 선호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새 차로 바꿔 타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사실 과거의 것을 잃었다는 것보다는 생존과 성공 이외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 3대, 5대에 걸쳐 70년째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보다는 조금만 장사가 잘 돼도 금방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더 많은 걸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지켜야 할 맛은 항상 돈보다 뒷전이다. 심지어 전 세계 전자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언제든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이처럼 지킬 게 없는 우리 사회는 초고속 스피드 시대와 잘 어울린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생존과 성공을 포기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심리적 갈등은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회피. 절벽 끝에 선 사람들. 심리학 연구에서는 예방적 동기에 비해 향상적 동기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이라고 간주하고 이것이 더 높은 정신건강과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는 불안이다. 우리 사회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 청년은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 중년은 자녀 양육과 실업에 대한 불안, 노년은 노후와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불행을 겪고 있다고 진단된다. 이런 불안은 전 세계 같은 연령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서 비롯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유달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그런 인생의 도전과 과제들을 바로 예방적 동기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적 동기의 관점에서 그런 과제들은 단지 달성하면 좋은 보상이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어떤 것. 그래서 달성하지 못하면 저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불안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학에 가면 이라는 말보다 대학에 못 가면 끝이야 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70%가 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간다. 고등교육인 대학 진학은 더 이상 보상이 아니라 안 가면 처벌을 받는 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취업 역시 마찬가지다. 나에게 과연 잘 맞는 일인지,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취업부터 해야 한다. 서양의 버킷리스트는 원래 위시리스트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머스트리스트가 되었다. 명품은 극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보상이 아닌 중산층들도 하나씩은 가져야 하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몇십만 원까지 나가는 점퍼를 입고 싶어서가 아닌 입어야만 해서 산다. 부모들 역시 이 옷을 자녀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는 이유만으로 사주지는 않는다. 다른 친구들에게 기죽고 무시당할까봐 사준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회에는 해서 얻는 것은 없는데 안 하면 손해보는 것들이 가득하다. 왜? 모두 다 하니까. 서구화란 무엇일까요? 선진국처럼 되어가는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과연 그게 좋기만 한 걸까요? 외부의 영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역사와 경험이 만든 한국인만의 문화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허태균 교수는 책 마무리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